토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 황성욱 변호사 모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보수파에게는 아주 지옥 같았던 판결 쓰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뭐 제가 좀 황장수 소장님하고 방송을 좀 뜸하게 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뭐 여전히 황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형제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집안에 그동안에 좀 우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뭐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을 건데 이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보면 16일 화요일 날에는 황선 씨 지난번에 종북 콘서트 소위 그 종북 콘서트 건으로 이 건이 여러 건이죠. 아주 병합되어서 기소되었던 50건 정도. 예. 황선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만 유죄고 나머지는 무죄라죠. 뭐 특히 종북 콘서트 개최하고 뭐 표현물 반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뭐 본인이 그거 종북 콘서트하고는 관계없이 2010년부터 해온 활동 중에 한 건에서 이제 뭐 찬양 고무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의 그 국가보안법상 그 저기 뭡니까 찬양 고무로 한 건이 집유 무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무죄. 특히 종북 콘서트 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이 남부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김현식 의원,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 이 상갑질을 했다 해서 기소되었던 김현 의원도 무죄가 났죠. 그렇습니다. 김현 의원도 무죄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황 변호사도 그 자변에서 같이 자기한 변호사와 더불어서 가담하고 계시는 양성호 박사 등 7명에 대한 박주신 백력비리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죠. 제가 법정에서 그건 유죄가 났죠. 유죄가 났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그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또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렇게 4건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보수층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김현 의원 무죄 판결 같은 경우는요. 그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실무상으로 봤었을 때 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김현 의원은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또 검찰 측에서 오히려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 좀 약간 변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고수 피해자 대리를 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정도로 조금 그랬고요. 그 양승호 박사님 유죄 판결도 검찰에서 500만 원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3배나 1,500. 그렇게 선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황선 씨 무죄 많이 난 거, 49건에 무죄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또 뭐 사상의 자유 이거 폭넓게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왜 유독 양승호 박사님에 대해서만큼은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제약을 하는지. 그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황선 씨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박주신 문제에서는 양성호 박사 등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판을 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이런 무죄 이유에 대해서 둘러대겠죠, 재판부는. 근데 좀 제가 이제 판결문을 선고하는데 그 법정에서 들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대리 신검인지 뭐 여부인지 저는 직접 제가 직접 변호사는 아니니까는 저도 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법리로 봤었을 때 박지원 의원 사건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 사건은 무죄 난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은 없었어요.
그러니 예. 증언 정도밖에. 예, 증언 정도였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증언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오래된 법 명제에 따라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양승호 박사님 같은 판결도 검찰 측 감정위원, 피고인 측 감정위원 전문가들이 나와서 3대 3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대리신검이냐 병역비리가 있느냐 그건 다 떠나서 일단 허위 사실이라고 확정짓기도 애매하고 또 이 사건이 그 박원순 시장의 선거 훨씬 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의율하기도 법리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렇게 검찰 측 주장에 일방적으로 모든 걸 채택을 해가지고 검찰에서도 500만 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500만 원까지 나간 것은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맞섰고 또 가장 이 원고로서 이 피고 측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사실은 이 고발을 하면서 이 내용을 촉발시킨 그 박원순 시장 등이 자신의 아들을 한국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 피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마디로 원고가 협조를 하지 않는 재판에 이 피고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심스럽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피고들은 무죄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했던 그런 논리로 재판을 할 수도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들을 고발했고 나중에 뭐 소치했다는데 소치하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관위에 고발해놓고 소치하는 건 안철수 의원도 뭐 저한테 그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제가 검찰까지 가가지고 조사 다 받고 무혐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로 고발했다가 치하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 때문에 소치하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기가 어쨌든 고소를 해서 이 사건이 촉발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12월 달이면 방학 때 아닙니까? 방학 때라도 한국에 들려와서 정인으로서 재판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재판부가 주장하는 각종 그 검증에 협조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 아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뭘 하고 있다고 연락처를 통보를 해줘서 재판부에서 보낸 그 송달문이 아들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의 말을 의학기술적으로는 이 말 저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3배 이상 했다는 것은 다시는 당신들이 이런 음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엄중 처벌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실무적으로 좀 더 돌직구를 한번 날려보자면요. 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그 어차피 고소 고발 취한 것이 법적으로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고소 고발을 취하를 해주면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은 그것조차 반영이 안 됐고요. 제가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검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피해자 대리에서 고소 대리 같은 걸 해보면 요즘 검사님들이 워낙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요.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다 만들어주고 완벽하게 해줘도요 기소를 할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민사로 말하면 원고라고 말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 측 아들이 명명백백하게 딱 뭐 자료를 내놓고 저 사람들이 허위사실했다라고 그렇게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결국 재판장이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자기 구형보다 3배나 많으니까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경우는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최소 구형 수준으로 낮추고 예. 그 재판부는 거기에 3배 이상의 높은 형량을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엇박자가 났을까?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해고를 해보면 사건 진행 기간 중에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은 청와대와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나서야 된다. 아스팔트 보수들 끌어내가지고 죽으라고 해봤자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거리가 멀 수 있다. 어떤 분은 제 트윗에 그렇게 했더니만요. 이제는 뭐 1심이 끝났는데 뭘 그러냐 하는데 이런 단계로는 2심이 아니라 100심을 하더라도 결과는
뻔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려가 드는 것이죠. 예, 자, 이 사건은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고 현직 서울시장과 앞으로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까지 걸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철저하게 침묵을 한다면 그 결과는 판사로 하여금 한 줌도 안 되는 보수 우파보다 한마디로 이 자기의 유력 대선 후보 쪽이 더 선택하기에 낫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예,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요 묘한 가처분 신청을 저를 비롯한 변국총 지도부 전원에게 냈어요. 그럼 가처분 신청 내용이 최대집 이 대표가 전화가 왔길래 뭐냐고 하니까 가처분 신청 내용이 뭐 이 백력 비리 뭐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열 몇 개를 정해가지고 그런 말을 공식 석상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입에 담는 순간에 뭐 500만 원씩 그렇게 무한적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게끔 그러니까 제가 한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면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가처분 신청인데 이게 무슨 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터도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지금 예전에 그 이회창 전 총재님 아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회창 전 총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황선 씨 뭐 지금 토크 콘서트 관련해서도 뭐 이쪽 진영에서는 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공인이 되었고 또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선택을 받을 거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초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런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것인지는 전 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 황선 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고 판결하면서 이 무죄를 선고했는가 하면 종북 콘서트 부분 등에서 우리 사회의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포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6.15 이 선언을 강조하는 등 내용이 좀 그 과도하더라도 대한민국 정통성에 도전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라 볼 수 없다. 황선 씨가 종북 콘서트에서 한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성격의 가처분이 어떤 거라는 걸 한번 좀 설명을. 그 뭐 일종의 예방적 처분이긴 한데. 근데 가처분이라는 거는 급할 때 본심 그 판결 이전에 급히 뭔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 행동을 정지시키든지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책이 나올 때, 판매 금지 가처분, 미리 그것도 이제 미리 예방적으로 들어가는. 저번에 것이죠. 정교조가 자기들 활동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다. 공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선서했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미리 할 거라고 예단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그 가처분 신청은 뭐에 대한 것이 그러면 원한 심판입니까? 손해배상이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은 무슨 원한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뭐 대응을 할 건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겠죠.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근데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한 건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걸면 이제 저 황장수도 거지고 뭐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거지라서 그 돈이 겁이 나서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런 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주요 공직에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근데 참 그러고 보면 소장님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저쪽에서 딱 찍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몇 명? 아주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저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처음부터 주동한 사람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 대표를 해달라 해서 했고 또 몇 번 집회에 나간 게 단데 뭐 그렇다고 내가 박원순이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원순이 이제 저를 갖다가 탁 찍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를 밥만 먹고는 상석 음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한테 대해서 이런저런 고소를 해온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도 전혀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무슨 공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공인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뭐 음해 또 뭐 비판 이런 거를 날조해서 제기하는 사람에 조차라도 되도록이면 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시각에서 그런데요. 박원순 시장은 참 이 일에 뭐 캥기는 게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박원순 시장님뿐만 아니라 참 그 주변에 그 어찌 보면은 그것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일단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고, 특히 뭐 민변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민변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또 한쪽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소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없죠. 예. 그 뭐 우리가 이 우파라고 집회를 하거나 우파라고 SNS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활동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솔직히 저쪽은 거의 태평양이라 그러면 이쪽은 저수지 정도의 그렇죠. 물이 작습니다. 이 풀이. 그런 상황에서 저쪽은요 또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돈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데, 우리 저 황 변호사가 뭐 자변에서 활동하면서 이 보수 우파에 벌어지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이런 쪽에 활동을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돈도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성장해 가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뭐 보수 우파에서 길거리 아스팔트 열심히 나온 우파들은요 솔직히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연히 이런 데 나와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시간과 돈을 버리고 하는 거에 참 이 자신의 개인의 이해나 발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좌파들하고는 매우 우리가 우파는 서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 저는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식견은 뭐 소장님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게 적지만,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제도권 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뭔가 시민사회 운동계에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합리적 의혹과 의심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제도권 내에서도 호응을 해주고 그것이 뭐 규범화라든지 법질서 쪽으로 딱 돼야 이 국가가 뭐 발전하고 이러는데, 뭐 오히려 소장님이랑 저 같은 사람이 미친놈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애초에 문제거리가 안 된다면 종편도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검찰도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황선 사건 때 한번 보십시오. 종북 콘서트라고 방송이 한 보름째 뜨더라고. 예. 그리고 검찰이 나서서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서 뭐 한 50여 건이 무죄예요. 한 건 빼놓고. 네. 기소를 했는데 나머지가 다 무죄가 나왔다. 그 다음에 김현 사건 때도 한 2주 정도 시끄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방송이 뜨더라고요. 예. 김현 의원이 사실상 이 집단 폭행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촉발시킨 그렇죠. 원인 제공자다. 이런 의미에서 김현 의원이 예.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때렸다 안 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안 간다니까 국회의원 명함을 부렸고 그걸 가지고 뭐 그런데요 뭐 국회의원이 웃자라고 이러니까 뭐 거기서 이러면서 명함 명함 뺏어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폭행 사태가 발단이 됐다 해서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성호 박사나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이 건의 발단의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대권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보수 측에서 볼 때는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점에서 이런 의혹은 당연히 제기돼야 된다 해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검찰이 그 최소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죄가 됐습니다. 자, 방송에 떠들고 그 다음에 기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재판 결과는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뭐 종북 논란, 또 야권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의 갑질 논란, 또 더 나아가서 이 대선 후보의 주요 대선 후보의 뭐 아들 백력 비리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무죄로 가는 상황에서 그럼 검찰은 이런 사건을 기소했다가 이렇게 판판이 지는 것이
검찰 스스로는 어떤 부담을 안 느낍니까? 그러게요. 저는 지난주 판결의 그 몇 가지 판결의 흐름으로만 봤으면은 소장님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이 되고 소장님이나 저 같은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집에만 있어라. 뭐 이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종북이라고 칭하면 안 되고 극우라고 칭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저보고 극우로 하면 좌빨들이 종북이 듣는 소리를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알레르기를 느끼는 것만큼 저도 더 알레르기를 느낍니다. 제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인데 저보고 극우라니요. 근데 극우라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SNS에서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해서 이길 자신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옆에서 소장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부추기고는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많이 참고는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리가 나올 만큼 참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TV에서 떠들고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TV에서 떠들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고 그 뒤에는 나는 모르겠다고 다 책임을 안 집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완벽하게 사법부는 그냥 기소나 검찰의 기소나 이런 데서 독립되어서 판사 개인의 사고에 따라 갖고 판결을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뭐 재판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법정에서 소위 작은 독재자처럼 구는 게 사실은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뭐 판사님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은 해야죠.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죄 나고 뭐 박지원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다시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심, 2심, 3심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게 돼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도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판사가 판결에 있어서의 이 독립성과 자유라는 것은 이 외압이나 외부의 어떤 흐름에서 판사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해라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해라는 거지 판사가 대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이 누적된 판례도 있을 거고 예, 예. 또 거기에 기소되면서 제기된 법조항도 있을 건데 그런 어떤 그 양형 기준이나 어떤 판례를 벗어나서 판사 마음대로 때리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승호 박사의 그 3배 선고는요. 이것은 검찰하고 법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검찰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여드린다면 검찰을 완전 개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도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도적으로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견해 어떤 공적인 견해라는 것을 표명을 하게 되면 사법부에서도 그것이 아주 틀리지 않는다라면 존중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또 관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정말 독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양승호 박사 문제 등을 이 황선씨 재판에 빗대어서 제가 판결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양승호 박사가 이런 의혹과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박원순 시장은 그 대선 후보를 지향하고 현직 최고 주요 공직자 중에 한 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해명해야 될 책임이 그대로 한번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황선 씨에 대해서 무죄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공직선거법을 확대 해석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해서 안 된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럼요. 당연히 공직선거에 나선 사람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 백력은 뭐 이 세금, 예. 그다음에 논문 비리, 뭐 그다음에 뭡니까 부동산 뭐 축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고요. 그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한번 했던 그 공개 신금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기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기된 의혹은 판사가 그래서 이 공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폭넓게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판의 브로커도 아니고 의사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 낙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검증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아들을 데려와서 법정에 세워서 공개 검증을 하면 끝날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아들 연락처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의 사실의 여부에 대해서 다소 지나친 감이 있더라도 무혐의를 선언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항상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지 않는 그런 법조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양승호 박사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거나 뭐 정당인이라거나 아니면 정치 브로커라든가 뭐 이런 사람 분이라면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의사하시던 분이 툭 튀어나왔죠. 자기가 그냥 평소에 연구하던 학문적 결과가 좀 다르다라고 말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근데 또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 의도라는 게 일단 있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인 게 원래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법리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100% 90% 이상이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뭐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황선 씨 판결문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뭐 무죄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저는 별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쪽으로 결론을 오버해 갖고 내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 마지막에 2주 연기하기 전까지 다 잘 될 거라고 봤죠. 검찰 운영이 있을 때까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보수운동도 반성을 많이 해가면서 새로워져야 된다 보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저는 사실 청와대나 새누리당 같이 보수 진영에 힘이 있는 쪽에서 또 조중동 같은 힘이 있는 언론 쪽에서 나서야 되는데 이런 데서 나서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 그 다음에 이 디테일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를 검증을 해서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검증하고자 나섰다가 기소된 7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변국총 집회나 이런 부분에 가면서 너무 디테일한 기술적인 문제들, 의학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유리할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판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만 우리가 디테일에 빠진 게 아니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고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또 제가 이제 재판 외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병역비리 자체라는 그 화두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거대한 벽에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느냐. 우리 사회에 어떤 병역비리 관련된 것은 진영을 떠나서 기득권들의 모종의 카르텔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 자체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던가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권력, 여건,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 이런 부분의 성역에 감히 박원순을 시작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은 박원순 아들 박주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무죄가 되면 이후부터 이제 병력비리, 고위층 병력비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총선 후보들에게 다 압박을 하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바늘구멍이 뚫렸다가 이것이 나중에 거대한 이 뚝이 무너지는 형태로 가게 될까봐 아마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서는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태를 너무 좀 안이하게 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당수 앞에 가서 들어눕거나 청와대 앞에 가서 좀 들어누워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참 사법부에 양심이 없다란 걸 또 너무 뒤늦게서 또 알고 또 진짜 지 발등을 찍었습니다. 근데 소장님 그 뭐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건 뭐 어때 됐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은 합법적인 면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파에서는 합법적인 면제를 받아도 욕을 먹어야 되고 좌파에서는 의혹이 있어도 뭐 넘어가야 되고
이거 뭐 저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이게 박탈감이 심합니다. 야, 저도 군대 31개월 했고요. 예. 우리 저 황 변호사는 고시 공부를 하다가 안 돼갖고 중간에 나이가 29에 공군으로, 그러니까 법무관으로 갔다 온 지 법무관도 아니에요. 공군에 그냥 학사장교로 가가지고 훈련 4개월에 3년, 예. 3년 4개월 굉장히 오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군대 오래 한 사람으로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회에 지나 저거 자식 군대 다 빼고 전쟁 위기에 대처하겠다고 여야가 떠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황당하고 우스운데요. 자, 이게 거대한 우리 사회 기득권의 비리는 더 이상 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우리 보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왜 나라가 이렇게 가는지. 자, 기소하고 언론에 떠들 때는 책임 없고 막 무조건 필요한 대로 떠듭니다. 저는 그때 제기됐던 문제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황선이나 김희연이나. 그런데 나중에 가면 다 책임 안 지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전 용두사미도 아니라 용두에 시작해서 나중엔 제로가 돼버립니다. 예.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그리고 된다고. 소장님한테는 가처분 그거나 날라오고 있고요. 또 박원순이 또 가처분 했네요. 제가 지금 살다가 진짜 고소부터 해서 편할 날이 한 번 없는데 또 잘 읽어보고 또 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